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의 악화된 민심은 단체장과 국회의원으로 옮겨붙고 있는 양상입니다. 공개된 재산 등록 현황을 들여다본 결과 적지 않은 시장, 군수, 그리고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주택이 없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현재 소유한 유일한 주택은 충북이 아닌 서울 송파구에 있습니다. 함께 보유했던 청주 오송 아파트를 지난해 10월 팔고 지금은 사직동 관사에 삽니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서울 광진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자신 부담의 반전세에서 생활합니다. 김재종 옥천 군수는 올해 초 부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한 뒤 옥천에는 명목상 소유주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차영 괴산 군수도 괴산 대신 청주 서원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임지가 아닌 곳에 집을 소유한 상황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역에다 세금 내야 할 걸 지역구에서 세금 안 내고 딴 데 가서 세금을 내가면서 주민을 사랑합니다. 표 안 펴주셔야지만은 그런 거부터 고쳐야 해요.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청주 청원구에서 5선 고지에 오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에 공시지가 12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오창에는 아파트를 전세 냈습니다. 5선 중진인 통합당 이종배 의원 역시 서울 강남구에 10억 원가량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지역구 충주에서는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전세 내 지냅니다. 미국의 경우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 주소지는 해당 선출직 유권자들이 있는 지역에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의 관례예요. 우리도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이유야 있겠지만 지역 사랑을 외치면서 정작 지역에는 집 한 채 없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에 유권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오늘은 충주시 지명탄생 1080주년, 시 승격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충주시에 매출 2조 원, 승강기업계 1위의 현대 엘리베이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2022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자해 본사를 이전하고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본사 이전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충주 제5 일반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충주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곳 충주 공장에 총 2,500억 원을 투자해 공장 신축과 본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현대 엘리베이터의 도약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대기업 본사가 이전하는 것은 현대 엘리베이터가 처음. 1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연간 2만 5천 대를 생산하는 스마트 팩토리와 R&D 센터,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0m의 테스트 타워가 건설돼 충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충주의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연수동으로 직선으로 이을 수 있는 터널형 도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서 여기를 시내 중심가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승강기 부품 생산 등 협력업체도 잇따라 이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사를 직접 공사에 참여하도록 해 지역과의 상생 방안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나가는 큰 발걸음이 오늘 내디뎌졌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현대 엘리베이터 이전을 시작으로 이곳 충주시를 비롯한 북부권이 승강기 산업 거점 지역으로 육성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유례없는 혼란을 맞이한 고3 학생들이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지난달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학들이 내놓은 대책들을 보니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는데요. 곧 다가올 입시에 학생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고3 학생들은 벌써부터 여름방학이 걱정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부족한 비교과 영역을 채워 수시를 준비하고 부족한 수능 과목 공부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름방학이 예년에 비해 2주가량으로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여름방학 때는 보통 자기가 부족했던 과목이나 자소서 이런 거를 열심히 보충하거나 행기부를 약간 분석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정말 급격하게 짧아지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약간 막막한 고민감도 들고 재수생 등 N수생들과의 경쟁도 막막합니다. 한 달 미뤄진 수능이 N수생들에게 유리할 거라는 불안에 고3들이 많이 노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걱정입니다.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해 학생부가 부실해질 거란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또 개학이 2달이나 미뤄졌지만 학종 원서 접수는 2주 미뤄진 게 고작이라 준비 시간도 촉박해졌습니다. 재수생분들이나 N수생분들은 이미 다 했고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아서 부담이 되죠.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직 안 나와 있어서 각 대학들이 내놓고 있는 고3 구제책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서울대가 지역 균형 선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연세대가 학종 전형에서 봉사활동과 수상 경력 등을 빼기로 한 걸 제외하면 대부분 대학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계획 정도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때는 정성 평가나 이제 전체적인 종합 평가를 실시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지 그거는 좀 그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지는 좀 의문입니다. 올해 입시에서 고3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아침마다 아이들 등교 차량으로 몸살을 앓는 학교들이 한두 곳이 아닌데요. 교통 혼잡은 물론 아이들 안전까지 위협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태안에서 이런 문제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TJB 조상원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등교 시간, 초등학교 옆 공터로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차례차례 질서 있게 어린이들을 내려주고 물 흐르듯이 빠져나갑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곳은 등교 시간마다 차량들이 뒤엉켜 큰 혼잡이 빚어졌는데 한 경찰관이 제안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 아이디어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여기가 학부모들 차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법 주정차가 많았습니다. 아이들 내려주느라고 마침 여기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을 해서 아이들 안전을 좀 지키자 이런 생각에 이 학교는 460여 명 재학생의 90% 가까이가 2, 3km나 떨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 차량 통학이 불가피했던 만큼 학부모들도 대환영입니다. 특히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학교 앞 불법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난감했던 학부모들의 고민도 사라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아이들이 이제 중구난방으로 내리고 해서 안전의 위험성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드라이빙 스루를 하고 나서 일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니까 학생들의 안전이 좀 보장되는 것 같고. 충남에서 처음 시도된 드라이브 스루 어린이 승하차 시스템의 효과에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들의 견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신설 학교에는 설계 단계부터 이 같은 방식을 반영하고 기존 100여 곳의 등굣길 불편 학교에 대해서도 적용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고 공간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는 지자체와 또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조건에 맞게 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통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학교 앞 혼잡을 해소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관광 트렌드도 바뀌고 있습니다. 북적이는 곳보다는 단출하게 가까운 사람끼리 떠나는 이른바 언택트 관광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대표 언택트 관광지를 지원 최돈희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동해바다를 품은 작은 항구마을, 묵호 등대마을입니다. 이 마을엔 집들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골목길이 유명합니다. 농골담길인데 직접 걸어봤습니다.
지금은 시멘트로 잘 포장된 이 길이 예전엔 흙길이었는데 해산물을 실은 지게에서 바닷물이 떨어져 흙길이 질퍽한 논처럼 됐다고 해 논골담길로 불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도 힘든 미로 같은 이 골목길엔 재밌는 풍경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고 가파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시선을 끌고 벽에 그려진 그림은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무엇보다 마을 어디에 서 있든 눈앞에 펼쳐져 있는 동해바다는 이곳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경관이 아름다운 곳, 자전거를 타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푸른 산과 어우러진 드넓은 의암호, 호수둘레로 길게 놓인 자전거 길을 직접 달려봤습니다. 페달을 구를 때마다 호수의 풍광과 짙은 녹음이 교차합니다. 특히 호수를 배경으로 크고 작은 섬과 의암댐, 애니메이션 박물관, 아기자기한 카페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풍광이 일품입니다. 의암호를 따라 조성된 이 자전거 길은 오르막이 많지 않고 폭도 넓어 초보자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습니다. 쉼터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곳곳에 설치돼 있어 자전거 여행을 즐기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이 밖에도 해안 트레킹 명소로 잘 알려진 삼척 이사북길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도내 언택트 관광지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 사람과 접촉이 적고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언택트 관광지에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원뉴스 최동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햇살이 강했습니다. 기온도 쑥쑥 올라서 오늘 단양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9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청주의 한낮 기온은 32도, 영동 31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또 불쾌지수도 꽤 높겠는데요.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장마철인데 왜 비가 안 오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장마라고 해서 매일매일 비만 내리는 건 아닌데요. 일단 지난해 장마 일수를 살펴보시면 전체 장마 기간 34일 중에서 총 17.5일 정도만 비가 내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절반가량만 비가 내렸다는 뜻인데요. 올해는 첫 시작 이후 열흘 정도 비가 내렸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까지도 꽤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정체전선의 움직임에 따라 강수 시점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근 변호사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또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17 대책으로 청주 지역을 도정지역으로 지정했죠. 그리고 뭐 서울 외곽의 수도권 지역들도 다 지정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발표가 되자마자 사실은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 김포 같은 지역에 가격 상승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규제를 받은 시민들이 서울 지역으로 다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우리가 뭐 익히 말하는 노도강 뭐 이런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KB 매수 우위 지수가 서울 같은 경우가 150 정도에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네. 2018년 9월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 달 기준으로 이미 신고된 주택 거래량만 10,000건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신고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고되면 6월 한 달 기간 동안 어찌 보면 한 2만 건 이상 신고가 될 우려도 있어요. 이것이 다 가격이 상승될 거라는 기대 그리고 실제로 상승이 되면서 매물도 풍기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주무부처 장관을 불러서 대책을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대책, 논의되는 대책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고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공급 물량 확대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이미 발표를 했어요.
도심지에 있는 뭐 서울 용산정비창이나 아니면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서울 시내에 한 7만 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수도권에 한 7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건물의 용적률이 건축물을 지을 때 200% 용적률을 50%만 높여줘도 실제로 그 같은 면적에 들어가는 가구 수가 그 비율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확대하는 방안 아니면 사기 신도시를 지정하는 방안 그리고 서울시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부담 강화 문제는 당연히 저희가 지금 종합부동산세하고 보유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청약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핸디캡이 있는데요. 신혼부부나 30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배정받을 수 있는 공급 물량을 확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서울에서 30대나 신혼부부가 정상적으로 청약 통장을 가지고 분양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청약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부양가족도 없고 무주택 기간도 짧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20, 30대를 위한 30대죠 주로 주택 배정 가능성을 좀 높이겠다 이런 대책입니다. 네. 이제 기존에 나왔던 것까지 합치면 22번째 대책이라고 하고 이제 뭐 김영미 장관은 대표적으로 4번째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뭐 몇 번째든 어쨌든 그동안에 이 계속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오히려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 이런 또 비판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일단 네. 시장에서는 비판적 시각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네. 장관은 4번이라고 했지만 소소하게 있던 저택까지 하면 23번째란 말이죠. 네. 저희가 감기약 자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내성이? 그렇죠. 항생제 내성이 생기듯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미 국민들은 내성이 다 생겨버렸어요. 이 투기꾼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은 너무나 불안한 것이죠. 왜? 안정이 될 것 같다가 지금까지 사실은 수많은 대책이 있지만 작동한 적도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단지 몇 달. 그러니까 몇 달 있다가 다시 올라가요. 몇 달 있다가 다시 올라가요. 일시적으로만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그 부분에 핀셋 규제를 하는데 점점 잘못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사실은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판적 시각은 사실은 규제나 수요 억제에 방점을 두는 것보다는 공급도 같이 최대한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도 수요 억제에 방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문제 해결이 좀 안 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공급은 늘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공급 늘리는 방안도 나왔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좀 인식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 정책 담당자들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일반 국민들과는 사실은 주택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그 인식의 괴리가 너무 큰 거죠. 잘 작동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근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왜 비상이 걸렸냐면 이 부동산에 대한 괴리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상당 부분 그 지지율이 높았던 이 정부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린 것이죠. 네. 자, 이제 앞서서 이제 두 번째 대책이 이제 세 부담 강화 방안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 개정안입니다.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골자인가요? 저희들이 종부세를 보시면 현재는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네.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 원까지 면제를 해줘요.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언제 들어왔냐면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한창 논란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주택을 기준으로 1에서 3% 정도의 세율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세율을 0.5에서 2%로 인하합니다. 따라서 이때 이제 조금 무용지물 효과가 없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2018년 9월 13일에 부동산 대책으로 3.2%로 다시 인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것은 이 부분을 다시 최대 4% 더 올리겠다. 네, 그 이상까지도 올리겠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 보유세 같은 개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더욱 늘려서 투기 소유를 억제하겠다. 여기서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종부세법을 비롯해서 부동산 5법이라고 불리는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도 지금 예고되고 있고 얼른 통과시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들이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저희가 20대 국회 때죠. 작년 12월에 나왔다가 이미 제출이 됐다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의 의견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물론 네. 그 사이에 이 코로나19라는 큰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했지만 뭐 선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가 그대로 폐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사실은 다시 제출하지만 그 내용은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랑 지금하고 다시 또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이 이렇게 부동산 관련 입법을 서둘러 좀 통과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징벌적 과세 부과다. 그러니까 너무 과세하는 거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것을 좀 살피려면 저희가 우리나라 세부담 체계를 알아봐야 됩니다. 네. 뭐 제가 세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뭐 최대치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1, 2년 내에 단기 매매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한 80%까지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억이 남으면 8천만 원을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상당히 강력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017년 기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있어서의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과세표준이라는 명목세율 말고 실효세율 기준으로 할 경우에 OECD 평균은 0.396%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0.167%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좀 따져보면 주요 나라에서 250만 원 세금 낼 때 우리는 아직 100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할 여지는 충분하다. 근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 사실은 뭐 제가 느끼는 것이긴 네. 하지만 특정 경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세금이 부동산 가격이 1억이 올라서 세금이 300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300만 원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주로 그래요. 우리가 세금 폭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금 폭탄 이런 말들이 계속 듣기 때문에 뭔가 느껴진다. 돈을 많이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그거에 비례한 것 몇십 배 정도의 가격이 올라 있는 거예요. 오른 네. 거에서 내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보유세를 강화하지만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비중이 너무 높아요. 보유세보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세도 높이면서 양도소득세도 같이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갈 경우에는 사실은 보유세를 높임으로써 출구 전략을 주는데 양도소득세까지 너무 높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죠? 다시 또 이익 형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높이되 양도소득세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매도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네. 너무 규제만 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또 얘기 드리면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 세금을 올리고 뭐 어떤 세금이든지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하면 결국은 이 부분이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세부담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세부담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가격에 이 전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데 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다 고려해야 되는 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뚫어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부의 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뭐 여러 입장들이 있을 텐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항생대 말씀드렸는데요. 네. 국민이 느끼던 것하고 주무부처 장관이나 담당자들이 느끼던 인식하고 전혀 달라요. 따라서 정부에서 정책을 지금 펴려면 지금이라도 인식의 기본적인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50% 오르는 상황에서 50%가 한꺼번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산 서민들의 엄청난 피해가 또 집중되고 네. 또 다른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그에 맞춰서 하향 안정화가 장기적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정책을 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